(26일부터) 50대를 시작으로 3분기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됩니다. 50대는 모더나 접종이 확정됐습니다. 30세 이상인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령은 50세 이상으로 조정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강자를 절제시키고 약자를 보듬는 억강 구약을 강조했습니다. 도덕성 논란이 있는 가족사에 대한 질문에는 용서를 바란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임대차법 비판 연설로 주목을 받은 윤희숙 의원이 내일 대권 도전을 선언합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오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 출마 선언을 했거나 준비 중인 주자는 14명에 이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자들은 붐비지 않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확산과 돌파 감염 우려 때문에 마스크를 벗은 접종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유로 2020 경기를 관람한 축구팬 1,300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20, 30대 남성들로 주말 8강전을 앞둔 유럽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외부 세력이 중국을 괴롭히면 만리장성의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7월의 첫날입니다. 7월부터는 일상으로 돌아가나 했는데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700명을 넘어서고 델타 변이도 확산세입니다. 결국 백신 접종만이 유일한 방패막이죠. 10명 중 9명이 1차 접종을 마친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확진자 발생률이 6개월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다음 차례인 50대는 26일부터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방역당국이 발표를 했는데요. 자, 문제는 최근 집단 감염의 중심에 있는 이 40대 미만들인데 이 백신 접종 계획이 아직입니다. 첫 소식 허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역당국이 50대에게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50대 연령층에 대해서는 7월 12일부터 55세에서 59세부터 시작하여 50세에서 54세 순으로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5세부터 59세는 7월 26일부터, 50세부터 54세는 8월 9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5, 6월 백신 접종을 예약했다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접종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60세부터 70세 10만 명도 모더나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 교실에서 수능을 치러야 하는 고3 수험생과 교직원 64만 명은 19일부터, 고3의 대입 수험생 15만 명은 다음 달 중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생님, 초중등 교직원 등 110만 명도 28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순차 접종합니다. 군부대 감염 예방을 위해 입영장병들은 입대 전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백신 접종 계획이 속속 발표되면서 순번에서 밀린 40대 이하 연령층의 걱정이 커져갑니다. 실제 지난달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14,000여 명 중 4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대였습니다.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다면은 맞고 싶은 게 사실이지만 아무래도 계속 접종 대상에서 밀려나고 있고 노약자층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밀려 있는데 사실상 활동을 좀 제일 많이 하는 시기다 보니까 빨리 맞았으면 좋겠죠. 40대 이하 연령층은 8월 이후에야 선착순으로 백신 예약이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당분간은 30, 40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지 않게 됐습니다. 혈전 부작용 우려 때문에 방역당국은 50세 이상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도록 조정을 했는데요. 이 30, 40대는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했더라도 2차 때는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황규락 기자가 이어갑니다.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발생한 사람은 2명. 모두 30대 남성이었고 이 중 1명은 지난달 16일 사망했습니다. 해당 남성의 사망에 백신 접종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령을 30세에서 50세 이상으로 상향했습니다.
연령별로 이득과 위험을 분석한 결과를 검토해서 50대부터는 명백하게 위험보다는 이득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접종 권고 연령을 상향하기로. 따라서 1차 접종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던 30대에서 40대는 2차 접종을 화이자로 맞습니다. 이달에는 군부대와 교정시설,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종사자 등 총 95만 2천 명이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받고 8월과 9월에는 50세 미만의 66만 3천 명이 교차 접종을 받게 됩니다. 교차 접종을 했을 때 이제 면역 반응이 그 동일한 백신을 2번 접종하는 거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런 결과는 대부분 균일하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대부분 50세 이상의 2차 접종에 쓰일 전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바이러스 벡터 계열의 얀센 백신에서도 희귀 혈전증이 나타날 수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 확인된 사례는 없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이렇게 3분기 백신 접종은 아직 20일 넘게 기다려야 하는데 전파력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인된 확진자가 한 주 사이에 190명에서 359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관련 확진자 중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며 불안감에 휩싸인 홍대 상권에 구자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점 문이 닫혀 있고 입간판과 집기들이 가게 안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어학원 강사발 집단 감염 여파로 어제까지 열흘간 폐쇄된 겁니다. 바로 옆 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저희 직원들 다 검사 받고 저까지 받았고요. 오늘 다 음성 나왔고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소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홍대 클럽 거리입니다. 어학원 강사발 집단 감염과 관련된 주점과 클럽 대부분이 이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다녀간 걸로 알려진 주점 클럽 8곳 중 6곳이 서로 밀집해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거기 아닌가 하고 이제 서로 불안해서 아무래도 이제 문자 받고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죠. 어학원 강사발 집단 감염 확진자는 242명, 이 중 9명이 델타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근처 댄스 학원에서도 21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상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좀 괜찮더니 또 이렇게 며칠 사이 좀 콱콱 터지니까 장사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지난해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의 악몽을 떠올리는 상인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 보면 다 포집된 외국인들 때문에 이태원에 모시던분들 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방역당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며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한 분석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비상입니다. 2만 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는 영국은 대부분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고 유로 2020 관중들이 단체로 코로나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축구 팬들이 경기장으로 몰려듭니다. 경기장에는 4만 명이 넘는 관중이 몰렸고 경기장에 못 들어간 팬들은 거리 응원을 펼쳤습니다. Amazing. We beat Germany for once. For once, we beat Germany. My wife. How do you feel about the game? I'm not going to sleep on the sofa tonight. So you're sleeping in the garden.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경기를 보러 원정 응원에 나섰던 스코틀랜드 관중 1,300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18일 경기가 끝나고 2주 정도 지나자 감염자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유로 2020과 관련한 확진자만 2,000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20, 30대 남성들입니다. I'd like to win on penalties, just to put it out there. But anything, I'm not bothered how crap we play or anything, as long as we win. 원정 응원단 대부분이 버스나 기차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자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어제 영국의 신규 확진자는 2만 6천여 명. 신규 감염자의 98%가 델타 변이 감염자로 추산됩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독일도 델타 바이러스 감염 비중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오는 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잉글랜드와 우크라이나의 16강전 원정 응원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탈리아도 영국발 입국자에게 5일간의 자가격리와 함께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며 방역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여야 모두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전해드릴 정치권 소식이 많습니다. 민주당 경선에 등록한 대선 주자만 9명입니다. 야권은 그보다도 많은 14명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대의 관심은 여야 1위 주자 두 사람인데요.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가 비대면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슬로건은 이재명은 합니다였고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보듬는다는 뜻의 억강부약과 모든 사람이 함께하자는 대동세상을 외쳤습니다. 그가 약속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김철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영상을 SNS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지만 이 지사는 현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그 원인으로 불공정을 꼽았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이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하는 경제 부흥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집행으로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의미입니다.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흑수저, 비주류로 소개하며 강자를 절제시키고 약자를 보듬는 억강부약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흑수저, 비주류 출신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성과를 만들어 온 저 이재명이야말로 억강부약의 정치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열어가야 합니다. 출마 선언문엔 위기라는 표현이 19번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고 경제 18번, 공정 또는 불공정이 13번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14분 분량의 출마 선언 영상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성공한 정책을 소개하고 유년 시절 직접 쓴 일기장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선언문은 경제와 청년의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새를 과시하는 그간의 출마 선언과 달리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실용성을 보여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지사에게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형수 욕설 등 가족사 문제에 대해 묻자 욕설은 사실이다, 죄송하다며 울먹였고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선 공부 좀 더 하고 보자고 여유를 보였습니다. 출마 선언 후 첫 방문지는 고향인 경북 안동이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북 안동을 찾아 유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예를 갖췄습니다. 안동 산골 화전민 동네에서 자란 이 지사가 고향 어르신에게 출마 인사차 찾은 겁니다. 거기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자부심 느끼고 있습니다. 경북이 저한테 유전자로 DNA로 남겨준 기계를 잃지 않고. 이 지사는 안동 출신 항일 시인인 이육사 선생을 기리는 문학관을 방문한 뒤 안동 선친 묘소도 찾았습니다. 유교의 상징인 서원과 선친 묘소를 잇따라 찾아 예의 바름을 강조하며 형수 욕설 등 가족사 관련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형수 욕설 논란을 묻는 질문에는 모두 다 사실이라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형님이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셔서 어머니에게 이제 부러지겠다고 협박을 하시고 이러니까 용서를 바랍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수과외까지 받으시면서 열공을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익혀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좀 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현충원을 찾은 이 지사는 전직 대통령 묘역 대신 무명 용사탑을 참배했습니다. 야권은 문재인 소득 주도 성장 시즌2 선언일 뿐이었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 밤 전남으로 이동해 내일 비공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출마 선언과 함께 영원함을 모두 찾는 건데 경선보다는 본선을 염두에 둔 외연 확장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후보 등록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취업준비생, 취준생이 아닌 대준생, 대통령 준비생이 되어서 국민 면접을 봤다는데요. 어떤 질문과 대답이 오갔는지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9명이 이른바 국민 면접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묻거나 바라는 첫 순서는 가벼운 얘기로 시작됐습니다. 국민한테 물어보면 대통령이 되면 잘할 것 같은데 도대체 뜨지를 않네. 이재명 후보님은 사이다 감자로 모시겠습니다. 제목을 다 정해 오셨어요. 감자에. 스마일 감자로 모시겠습니다. 네. 신사 감자를 모시겠습니다. 네. 이것도 다 기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햇감자. 우리 정은숙 지사님하고 저하고는 간당간당한 후보죠. 네. 하지만 기자들이 질문하는 본격 면접에 들어가자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월드컵을 보면요. 브라질이나 이태리가 꼭 초반전에 고전하다가 나중에 우승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가능하면 또 연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긴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는 하나같이 부동산을 꼽았습니다. 가장 잘못된 정책이라면 저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주택 정책에 회한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정책을 남발했는데 아직도 안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애써 공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몇 차례를 얘기하신 겁니까?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은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공격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조국 장관의 사법개혁안을 옳았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책임을 지고 민주당은 경선 흥행을 위해 오는 4일 조국 흑서저자인 김경률 회계사를 면접관으로 신청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측이 반발하자 취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요. 나는 반사체 맞다. 그동안 윤 전 총장은 스스로 빛나는 발광체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워 지지율을 얻은 반사체라는 공격을 받아왔지요. 윤 전 총장, 발광체는 국민뿐이며 정치인은 모두 국민을 비추는 반사체라고 맞받았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것 때문에 지지를 얻었다는 이른바 반사체론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 측근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최근 지인들에게 모든 정치인과 공직자는 모두 반사체라며 오로지 국민만이 발광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인 만큼 정치인과 공직자는 스스로 빛나기보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지금까지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윤 전 총장의 한계로 반사체론을 제기해왔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된 반사 이익을 누리는 반사체이지 국가 경영 능력을 입증한 그래서 일어서는 발광체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모순이 오히려 부각되어야지만 윤석열 총장이 그런 빛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내일은 윤 전 총장 장모의 1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윤 전 총장은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별도의 공식 일정 없이 앞으로 있을 민생 투어 계획을 검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 본회의 연설로 유명세를 탄 초선 윤희숙 의원이 내일 대권 도전을 선언합니다. 황교안 전 대표도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등 국민의힘 내부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경제학자 출신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내일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윤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쪼그라든 젊은 세대의 기회를 더 만들어줄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며 스스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젊은 세대가 기회와 희망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에서 망가진 경제 때문이란 겁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를 비판하는 5분 자유 발언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윤 의원은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기본소득 등 복지와 경제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이며 이른바 이재명 저격수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초인류 정상국가를 이루기 위한 대장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야권 대선 후보 레이스에 가세하면서 현재까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거나 출마가 유력한 야권 후보는 모두 14명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여러냐라 오늘부터는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노래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이육사와 윤봉길 일제강점기 시절 이 시인과 독립운동가가 조명을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을 한 이 지사는 오후에 이육사 문학관을 찾았습니다. 동행커도 학교 다니실 때 문학 시간에 이육사 시인의 시 배우셨죠? 그럼요. 광야 배웠죠. 네, 기억력이 있으시네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강렬한 저항 의지를 담은 시를 쓰면서 독립운동을 하던 중에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요, 이육사 선생이 생전에 이제 강직함을 교훈 삼아서 같은 길을 쭉 걸어가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일정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윤봉길 기념관을 출마 선언 장소로 택해서 또 관심을 받았잖아요. 네. 왜 두 주자는 많은 독립운동가 중에 이 두 사람을 택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육사 문학관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봉길 기념관을 각각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육사 시인의 고향은요, 경북 안동입니다. 이 지사와 고향이 같습니다. 반면 윤봉길 의사는요, 윤 전 총장의 아버지 고향인 충청 출신입니다. 이육사 시인은 좌파 문인으로 분류가 되고요. 윤봉길 의사는 우파 민족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고향도 같고 성향도 비슷한 두 독립운동가를 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교롭게 성도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사람 출마 선언문에 공통점이 있다면서요? 네,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국민이 주인이라는 취지의 헌법 1조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입니다. 이 지사는 국민이 주인인 이 나라가 위기라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여권의 대선 주자로서 그 위기에 대해서 자성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윤 전 총장의 헌법 1조도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 생각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러면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정권 교체의 필요성만 언급했을 뿐 대안 제시 없이 정부 비판에만 몰두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피하는 방법. 이번에도 이 두 주자 이야기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여야의 대선 주자 1위가 공식적으로 등장하다 보니까요. 가는 곳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당내에서는 반 이재명 기류 이런 것들이 생각하고 대변이 있으니까 바로 제 입이니까 대신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어서 이분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기자 여러분께 와서 인사드리는 차원에서 어떻게 됩니까? 보면 뭐 대변인에게 슬쩍 미루고 피하는데요. 네, 그렇다고 뭐 기자들이 포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질의응답 후에도 수십 명의 취재진이 따라붙어서 계속 질문을 하면서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야, 뭐 저러다가 넘어지거나 다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질문을 피하고 싶은 사람과 질문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만나면서 어쩔 수 없이 빚어진 상황입니다. 윤 전 총장 관련 공지가 올라오는 기자들 단체 대화방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대변인이 3명이나 있는데 전화도 안 받느냐라는 항의성 메시지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시원하게 묻고 답하는 자리가 많으면 그게 소통이죠. 그렇습니다. 질문에 공식적으로 명확한 답을 내놓는다면 불필요한 취재 경쟁을 줄일 수 있겠죠. 대선 주자들이 어떤 질문에도 시원하게 응답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실 질문하는 기자들도 그 수준을 늘 평가받으니까 긴장이 많이 된답니다. 열한야랑이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권력형 수사로 불렸죠.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수사팀이 오늘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한 수사팀장 교체를 하루 앞두고 지난 6개월의 수사를 극적으로 마무리한 겁니다. 이 비서관은 곧바로 사의를 표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지난 2019년 3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과 대검 진상조사단 이교원 검사 사이에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총괄했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입니다. 당시 이 비서관은 차 본부장에게 이교원 검사가 연락할 것이라 알렸고 이 검사에겐 법무부와 얘기가 됐다고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검사 측은 이 비서관의 지시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수사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법무부라든지 아니면 제3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뭔가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대검찰청은 지난달 이 비서관의 기소 필요성을 보고받고도 한 달 넘게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기소 방침을 강하게 주장하자 결국 인사이동 하루를 앞두고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를 주도해온 수사팀장은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사실상 좌천됐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검찰의 기소 직후 곧바로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이번 기소는 법률적, 상식적으로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다면서도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국정 운영의 부담을 고려해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네, 하지만 또 다른 권력형 수사인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 기소 후에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제동을 걸면서 이 배임 관련 혐의는 백 전 장관 빼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만 적용됐지요. 이 정권 눈치 보기 비판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어제 대전지검은 1,400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했습니다. 노정한 대전지검장까지 나서 백운규 전 장관도 배임 교사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김호수 검찰총장을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지시를 수행한 공기업 사장에게만 묻게 된 겁니다. 김 총장은 백 전 장관의 배임 관련 혐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라고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판단을 총장이 흔드는 건 정권 눈치 보기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에서 배임 혐의가 인정되면 한수원의 모회사인 한국전력 민간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임 당시 김 총장은 검찰의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취임 전에는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도 경제사건 등 복잡한 사건을 하루 만에 판단하는 건 부적절하고 수사지원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안다고 했습니다. 기존 소신에 반하는 결정으로 백 전 장관이 배임 관련 혐의로 기소되는 건 막았지만 검찰 조직 내 김 총장의 리더십은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코로나 백신을 1차까지 접종받은 사람도 야외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죠. 저희 취재진이 돌아봤는데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 벗기 불안하다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노 마스크 시행 첫날 모습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선 무더운 날씨. 등산로 곳곳에서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한 번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접종자들입니다. 발표할 때부터 오늘만 기다렸어요. 등산하기 너무 수월하고 시원하고 갑갑해요, 이거 쓰면.
오늘부터는 1차 접종 뒤 14일이 지난 사람은 집회나 공연 등을 제외하고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1차 접종자는 전 국민의 30% 정도에 이르지만 마스크 벗기가 두렵다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변이가 또 우리나라에 또 많이 또 번지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좀 걱정되고. 다들 공동체에서 마스크 다들 쓰고 다니는데 뭐 다른 사람 눈치도 있고 해서 그냥 쓰고 다닐 예정이에요 또.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을 맞아도 전염됐다는 소식들이 많이 전달돼서 아직 불안해가지고 아직은 열심히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IT 기업의 30대 남성 직원 2명이 지난달 15일 얀센 백신을 맞고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도 노마스크 정책은 이르다고 지적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야외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사람이 밀도가 높은 곳들이에요. 1회 접종만 가지고는 델타 변이에 너무 약하고 또 50% 이상 성인이 접종을 했을 때 노마스크를 권장하는 것이 맞다고. 방역당국이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노마스크 인센티브를 추진하면서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전국 해수욕장도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했지만 우려도 많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백사장 곳곳에 파라솔이 설치됐고 피서객들은 뜨거운 햇볕을 피해 바다로 뛰어듭니다.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등을 비롯해 전국 24개 해수욕장이 오늘 공식 개장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이제 답답하고 그런 게 힘들었는데 개장하고 하니까 이제 좀 일상 속 벗어나는 약간 그런 기분 받아가지고 좋았어요. 작년엔 진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코로나를 이겨내가지고 장사도 잘 되고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적용되면서 해수욕장에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1차 이상 백신 접종자는 한적한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부산 지역 해수욕장에선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방문객들은 안심콜로 방문 기록을 남기고 해수욕장 근무자도 체온이 37.5도 이상이 되면 색깔이 변하는 스티커를 붙여갑니다. 여러 대책들이 나왔지만 불안은 여전합니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 상당수 방문객들은 안심콜이나 발열 체크 없이 해수욕장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표도 이용 안 하면 따로 체크를 하고. 특히 부산 지역 해수욕장에는 미국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주한미군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경찰은 내일부터 사흘간 미군 헌병대와 함께 해운대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공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반면 거리두기 완화가 취소된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우울한 7월 1일을 보냈습니다. 특히 임대료 생각에 눈앞이 캄캄하다며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만 대책 없는 희생을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이 단체는 다 못 쓰고 계시나요? 예, 이 층 다 못 쓰고요. 얼마나 못 쓰셨어요? 한 1년 이상은 넘어요. 1년 이상이요? 코로나 적자가 말도 못하죠. 5명 넘는 손님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안 쓰던 단체룸을 청소하고 식재료도 더 준비했습니다. 예약을 이제 주로 희망을 갖고 다 채우고 영업하려고 이제 다 채웠는데. 꽉 채워놓으신 거예요? 예. 준비를 다 했는데 이제 일주일 가면 다시 또 이거 다 덮어놓고 막 저기 해야죠. 저 가슴 아픈 거야. 뭐 이거 말할 수 없죠. 7월 1일을 겨냥한 마케팅과 전단까지 준비한 식당도 있습니다. 올해는 7월 1일만 바라보고 전단도 대대적으로 맞추고 전단 배부하신 아주머니들도 다 시간 짜 맞춰놨었는데 지금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혼자 나가서 막노동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동안 테이크아웃 영업만 허용됐던 카페 사장은 월세 걱정에 숨이 막힙니다. 월세가 거의 8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자리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리에 못 나가면 4,000원짜리 커피를 사 먹나요? 3,000원이 임대료라 붙습니다.
원래 그러면 제한 풀리면 몇 시까지 열려고 하셨어요? 보통 이제 저기 맥주 손님이 있으면 보통 11시, 12시. 왜냐면 식사를 하고 2차로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절망한 곳은 확진자가 많이 나온 홍대 상권입니다. 여기 인수가 문제 터지면 손님 더 죽어요. 아니, 이 정도 이랬잖아요. 이거를 가버렸잖아. 그래서 이제 좀 쉬어보겠구나. 이제 좀 파이팅 하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근데 매직하면서 숫자로만 없는데 이렇게만 터지잖아. 기약 없는 희망을 가졌던 상인들. 제대로 된 보상이나 대책도 없다고 호소합니다. 계약 기간 때문에 바로 문을 못 닫고 임대를 못 구하니까 권리가 없다. 임차로 들어온 자영업자들은 거의 다 망했다고 보면 되죠. 손실 보정금을 기대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여인선이 간다였습니다. 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소득 하위 80%인 1,858만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1인당 10만 원을 더 주는데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남 남해에서 중학생 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계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시간이나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비정한 계모에게는 정인이법이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딸이 숨질 것 예상 못하셨습니까? 119 신고까지는 왜 오랜 시간 걸렸습니까? 경찰 조사 결과 계모는 딸을 2년 전부터 최소 4차례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고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지난 3월 이후 더 심하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일 계모는 법원에 이혼 서류를 낸 뒤 남편과 심하게 다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풀이하듯 딸을 2시간 넘게 폭행했습니다. 당시 여중생의 동생 2명도 누나가 폭행당하는 것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올해 신설된 정인이법 아동학대 살해죄를 처음으로 적용해 계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딸이 숨지기 며칠 전부터 배가 부풀어 오르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걸 알면서도 발로 여러 차례 밟아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부검 결과 딸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장기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아동이 지속적인 학대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태를 알고서 2시간 가까이 폭행을 한 결과 최근에 개정된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줄이고 경찰의 권한은 확대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오늘로 6개월이 됐습니다. 늘어난 경찰 권한을 분산시켜서 생활 치안을 전담하는 자치경찰제도 오늘부터 전면 시행됐죠. 그런데 수사권 조정 후 오히려 경찰 문턱이 높아졌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퇴짜를 맞는다는데 김민군 기자가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부품 가공업체의 주주인 60대 남성 A씨. 지난달 업체의 이사들을 고소하려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사업장이 있으면서 이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였습니다. 수출하고 수입하는 과정에 너무 돈을 막 빼돌리는 거예요. 투자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예담도 하나도 안 하고. 하지만 경찰서는 고소장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피의자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회사도 있고 다른 사람도 주소지에 그게 전화하시나 봐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주소지 경찰서에 가서야 겨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수사관이 왜 이쪽으로 했냐고 되게 뭐랄까 제가 좀 어리석다 그럴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법제처는 고소장은 피고소인 주소지나 범죄지역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게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씨 측은 피고소인이 중국인이고 수사도 어려울까봐 고소장을 안 받아주는 것 같았다고 의심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호사들은 경찰에서 고소를 반려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합니다.
경찰에서는 이거 사건 안 된다, 민사 문제다 이러면서 그 구속장 접수 자체를 안 받아줘가지고. 경찰의 권한과 수사 범위가 크게 확대됐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경찰서 문턱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경찰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부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지휘 없이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일이 크게 늘면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사부서를 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윤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퇴짜를 놓는 사건이 많다는 지적에 경찰청장은 고소고발 남발이 더 문제라고 반박해왔습니다. 경찰의 반려보다도 고소고발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상상을 할 수 정도로 많이 발생한다는 점. 일선 경찰관들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인력 등 수사 역량은 그대로인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자체 수사해 결론 내려야 할 사건은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한 경찰관은 사건이 자꾸 쌓여 고소고발 사건을 골라받게 된다며 수사부서에서 탈출하는 게 답이라는 분위기도 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분기 경찰이 접수한 사건은 51만여 건으로 지난해 56만여 건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경찰이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며 각하시킨 사건 비율은 수사권 조정 전보다 10%포인트 늘었고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사건 비율도 2%포인트 늘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건 총량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경찰이 쉬운 사건 위주로 먼저 처리하는 것 같다고 지적합니다.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처방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네, 대선 주자들의 윤곽이 드러나며 확실하지도 않은 대선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이 오르는 이유가 황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20대 대선 테마주를 추천해준다는 유튜브 영상입니다. 자, 지금 20대 대통령 선거를 기반으로 인생 역전 한번 해보고 싶다. 내 계좌 3배, 4배, 5배 이상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려 3,000% 이상의 수익이란 자극적인 홍보 문구를 내건 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업을 하는 A기업, 상반기 주가가 880% 넘게 올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장기 공공주택 정책 테마주로 분류됐다는 이유입니다. 오너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같은 파평윤 씨인 교육 관련 B기업은 같은 기간 680% 넘게 뛰었습니다. 이 두 종목은 올해 상반기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특정 대선 주자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공시까지 했지만 정치 테마주 열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 대선 테마주들이 기업 가치와 관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16대에서 19대 대선 테마주 70개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선 직후 수익률은 마이너스 7.7%를 기록했습니다. 올라간 주가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더 낮은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져 버리는 현상들이 관찰이 되거든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20대 대선을 겨냥한 테마주에 대한 집중 감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오늘부터 팩트맨을 맡게 된 권솔입니다. 1조 1,300억 원에 이르는 비트코인을 보유했다고 알려진 폴란드 거부 미르츠아 포페스쿠. 최근 외신들은 그가 코스타리카에서 숨졌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유족이 계좌 비밀번호를 모르면 비트코인 영영 못 찾는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하나님, 부처님이 와도 못 찾는다. 정말 못 찾는 건지 확인해봤습니다. 세계 최고의 해커를 고용한다면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못 찾습니다. 비트코인 계정은 계좌번호 역할을 하는 공개 주소와 비밀번호 역할인 개인키로 구성되는데요. 공개 주소를 알아도 개인키를 알아내려면 복잡한 알고리즘을 풀어야 하는데 현재 기술로는 6억 5천만 년이 걸립니다. 내게 닥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유족이 인출 요청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둘 수 있는데요. 하지만 거래소별로 정책이 제각각이고 과거 일본이나 홍콩 거래소에서 발생한 관리 부실이나
해킹 사태로 자산이 공중 분해될 수 있어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 비트코인 안전하게 물려줄 방법은 뭘까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지갑 애플리케이션에 보관하는 게 가장 보편적입니다. 보통 지갑 앱에 가입하면 이렇게 영어 단어 12개를 조합해서 개인 키를 대체할 수 있는 보건 문구를 만들어주는데요. 문구를 이렇게 특정 장소에 둔다면 가족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 종이가 제3자에게 유출된다면 가상 자산을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여러 개로 나눠서 맡기는 방식도 있는데요. 특정 지갑 앱으로 만든 비밀번호를 부모나 배우자, 자녀에게 분산 보관한 뒤에 나중에 찾을 때 흩어진 비밀번호를 합치면 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 연설에서 중국을 괴롭히는 세력은 만리장성의 머리가 깨질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헬기 부대가 공산당 100주년을 상징하는 숫자 100을 그립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 J-20은 승리를 상징하는 V를, 다른 전투기 편대는 7월 1일을 그리며 날아갑니다. 7만 명이 광장에 모였는데 방역 성과를 강조하려는 듯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는 지난 1949년 마오쩌둥을 연상시키는 중산복을 입고 연단에 섰습니다. 解决了绝对贫困问题，这是中国人民的伟大光荣，这是中国共产党的伟大光荣。 장장 1시간 5분 동안의 연설에서 시 주석이 21번이나 애국주의를 강조하자 7만 관중이 기립박수를 쏟아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이 당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미국을 향해 일종의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谁妄想这样干，必将在14多亿中国人民用血肉。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축전을 보내 중국에 대한 적대 세력들의 비방과 압박은 고통스러운 발악에 불과하다며 시 주석에 힘을 보탰습니다. 시 주석의 종신 집권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대만과 홍콩 문제, 신장 인권 논란까지 국제 여론은 중국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동아일보가 주최한 동아 국악 콩쿠르가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사흘간의 본선 경연을 통해 가야금과 검은고, 판소리 등 14개 부문에서 40명이 입상했습니다. 장마를 앞두고 더위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오늘 수도권과 전남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도 광주시 최충면이 35.1도로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요. 그 밖의 지역도 30도를 훌쩍 웃돌았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옷차림을 가볍게 하셔도 되겠는데요. 한낮에 서울과 대전은 32도로 예상되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 등 내륙 곳곳에는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현재 장마 전선은 일본 규슈 남쪽 해안까지 바짝 올라와 있습니다. 주말이면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될 텐데요. 특히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 시간당 5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최근 이미 많은 소나기가 내린 데다 장마 초반부터 집중 호우가 예보돼 있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리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나 혼자 해먹기도 바빠. 비리경찰로 고발하겠어요. 비리투성이 고참과 정의로운 신참 경찰을 다룬 영화죠. 오늘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데 기대와 걱정이 반반입니다. 도입 취지는 지역을 잘 아는 지자체의 권한을 넘겨서 맞춤형으로 시민을 보호하자는 건데요. 오히려 너무 잘 알다 보니 토착 비리가 늘어날까 걱정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경찰의 수준에 달려 있는 거죠. 오늘의 한마디는 안성기 말고 박중훈 같은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